중고차 타고 와서 우리 집안과 혼담을 논하랬다고. 그런 형편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랬다는 거야? 부산 해운대구 고급 아파트 거실에 최만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45살 박민수는 소파에 앉아 사돈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었어요. 딸 지영이가 사랑하는 남자 최준혁과의 결혼을 위해 찾아온 상견례 자리였는데 분위기는 처음부터 얼어붙어 있었죠. 이 상견례를 위해 박민수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정장도 새로 맞췄고 딸 지영이와 함께 선물도 정성스럽게 골랐어요. 하지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10년 된 소나타를 세우는 순간부터 경비원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차 공간에는 수입차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5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지영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준혁이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하지만 박민수는 이미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중견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50이 넘은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박민수를 보는 순간부터 차가워져 있었어요. 옆에 앉은 사돈 부인 역시 명품 옷차림으로 치장한 채 박민수 가족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최만석이 각종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시장,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들과의 골프 사진들이 그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백만 원짜리 찻잔 세트가 놓여 있었고 거실 곳곳에 값비싼 골동품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커피 드시겠어요? 사돈 부인이 물었지만 그 말투에서는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형식적인 예의일 뿐이라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아버님, 차는 그냥 이동수단일 뿐입니다. 박민수가 조용히 대답했지만 최만석은 코웃음을 쳤어요. 이동수단이라고요? 차는 그 사람의 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10년 된 중고 소나타를 타고 와서 우리와 동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만석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작년에 새 벤츠를 사줬거든요. 아직 대학생인데도 말이에요. 박민수의 딸 지영이는 옆에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24살의 그녀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똑똑한 아이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최만석이 계속해서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준혁이가 더 좋은 집안 딸과 만나길 원합니다. 경제적 능력도 그렇고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 회사만 해도 연매출이 수백억인데 중소기업 부장님과는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에 지영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민수는 딸의 떨리는 손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 참아야 했어요. 사돈 부인도 거들어 말했습니다. 지영이 양이 예쁘긴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우리 준혁이 친구들은 모두 재벌가나 의사, 변호사 집안 딸들과 사귀고 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겠네요. 최만석이 일어서며 냉정하게 선언했어요. 이 혼담은 여기가 끝내겠습니다. 사돈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우리 준혁이는 좋은 집안 딸들이 줄을 서 있거든요. 굳이 이런 집안과. 그 순간 박민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표정에서 차가운 기운이 스며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여 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 것일까요? 지영아, 우리 가자. 박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과연 이 모욕적인 상견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범한 중소기업 부장으로 보였던 박민수에게는 정말 숨겨진 이야기가 없는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박민수는 서울 강남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45살의 그는 20년째 같은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왔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박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딸 지영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받은 모욕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아빠, 미안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을.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민수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하지만 박민수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끓고 있었어요. 20여 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 것일까요? 평범한 중소기업 부장으로 살아온 것에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박민수는 딸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지영이는 대학교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박민수가 매달 용돈과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부장 월급으로는 빠듯했지만 딸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거든요. 지영아, 너무 상심하지 마. 준혁이가 진짜 널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설득할 거야. 아빠. 근데 준혁이가 연락도 안 받아요. 아마 부모님한테 뭔가 들었나 봐요. 박민수는 딸의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최만석이 아들에게도 무슨 말을 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딸을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집으로 돌아온 박민수는 거실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동안 봉인해둔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명함, 계약서,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 모두 그의 숨겨진 과거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박민수는 그 중에서 낡은 명함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거기에는 태평양그룹 전무이사 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함의 주인은 지금의 평범한 중소기업 부장이 아니었어요. 20년 전 그는 대한민국 재벌 기업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박민수의 아버지는 태평양그룹 창업주였고 그는 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여겨졌었어요. 하지만 25살 때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결혼을 반대했고 박민수는 집안과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그 여자가 바로 지영이의 어머니였습니다.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지만 박민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영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박민수는 홀로 딸을 키우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재벌가 차남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딸에게는 권력이나 돈이 아닌 진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길 원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최만석에게 받은 모욕은 그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박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상철아, 나야. 오랜만이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상철은 박민수의 대학 동기이자 현재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박민수가 재벌가를 떠난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어요. 형님, 무슨 일이시죠? 갑자기 연락을 주시다니. 부탁이 하나 있어. 최만석이라는 사람 알아? 부산에서 건설업 하는. 박민수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이제 그는 평범한 아버지가 아닌 복수를 준비하는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민수는 평상시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평상하지 않았어요. 부산에서의 굴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딸 지영이의 상처받은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박민수의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평소 온화하고 말이 많던 그가 하루 종일 말없이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뭔가를 계속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찾아본 것은 바로 최만석의 회사 정보였어요. 대형 건설이라는 회사명으로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중견급 건설업체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수는 200여 명, 연매출은 약 300억 원 정도였어요. 겉보기에는 탄탄해 보이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박민수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어요. 재무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최근 몇 년간 수주 실적도 불안정했습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 원도급이 아닌 하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대형 건설의 주요 거래처들이었습니다. 시공자재 공급업체부터 시작해서 금융기관까지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기업들 중 상당수가 박민수와 인연이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오후에 박민수는 이상철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하루 만에 최만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조사해온 것이었습니다.
형님 조사해봤는데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지? 일단 회사 경영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요.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금 사정이 빠듯합니다. 특히 내년에 만료되는 대출이 상당한데 연장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박민수는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최만석이 자신을 무시할 때의 그 건방진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모두 대기업 계열사들과의 계약이라는 겁니다. 태평양건설, 대한중공업, 삼성물산. 모두 형님께서 잘 아시는 곳들이죠. 이상철의 말에 박민수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태평양건설은 자신의 아버지가 설립한 태평양그룹의 계열사였고 다른 회사들과도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비록 20년 동안 그룹과 연을 끊고 살았지만 여전히 그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곳들이었어요. 퇴근 후 박민수는 딸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우울해하고 있을 게 뻔했거든요. 지영아,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아빠. 준혁이가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문자도 일십하고. 딸의 슬픈 목소리를 들으며 박민수의 가슴이 다시 한번 찢어졌어요. 24살 딸이 첫사랑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버지로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뭔가 해결해 볼게. 아빠, 괜찮아요. 억지로 하는 결혼은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박민수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최만석이 자신의 딸에게 상처를 준 것, 그리고 자신을 무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민수는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또 다른 연락처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대학 동기들, 군대 선후배들, 그리고 과거 태평양그룹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각계각층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히 김해철이라는 이름을 보았을 때 박민수는 잠깐 멈춰 서게 되었어요. 그는 현재 태평양건설의 전무이사로 있었고 박민수와는 군대에서 만나 평생 친구가 된 사이였습니다. 박민수가 지방과 결별한 후에도 가끔 안부를 물어왔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박민수는 김해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철아, 오랜만이다. 시간 되면 한번 만나자.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언제든 시간 내겠습니다. 박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최만석이 자신을 무시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 능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박민수를 평생 머리 숙이고 살아갈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박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있는 날이었어요. 김해철과의 약속이 잡혀 있었거든요. 20년 만에 만나는 옛 친구였지만 박민수에게는 복수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만남이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상시처럼 업무를 처리했지만 박민수의 마음은 이미 저녁 약속에 가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딸 지영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준혁이가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박민수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좋은 소식일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뭐라고 하던 만나자고 하는데 목소리가 이상해요. 뭔가 결정한 것 같은 톤이었어요. 박민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만석이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뻔했거든요. 아마도 지영이와 헤어지라고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지영아, 만나서 무슨 말을 하든 너무 상처받지 마. 알았지? 네, 아빠. 근데 아빠는 오늘 뭐 하세요? 아빠도 중요한 만남이 있어. 나중에 통화하자. 저녁 7시 박민수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김해철을 만났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든든한 체격과 인자한 인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태평양건설 전무라는 지위에 걸맞게 품격 있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다니 믿기지 않아요. 김해철은 진심으로 반가워하며 박민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군대에서 만났을 때부터 그는 박민수를 형처럼 따랐었거든요. 회철아, 그동안 잘 지냈구나. 전무까지 올라갔다면서. 형님 덕분이죠. 군대에서 형님한테 배운 리더십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풀어갔어요.
하지만 박민수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딸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회철아, 사실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어.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보세요. 박민수는 지영이와 최준혁의 연애, 그리고 부산에서 있었던 상견례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최만석이 자신을 어떻게 모욕했는지,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가감없이 말했습니다. 김해철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는 박민수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재벌가 차남이 평범하게 살기로 결심한 이유도 알고 있었고 그 선택을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형님, 그 최만석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래. 중고차 타고 와서 무슨 혼담을 논하느냐면서 말이야. 김해철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형님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회철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내 딸이 상처받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 그 순간 김해철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확인해보니 업무 관련 내용이었는데 우연히도 부산 지역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형님, 혹시 그 최만석 회사가 대형건설인가요? 맞아. 어떻게 알았지? 김해철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형님, 우리 회사가 현재 부산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형건설이 우리 하도급 업체 중 하나예요. 박민수는 이 우연의 일치에 놀랐어요. 하지만 곧 이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만석이 자신의 회사 규모를 과시할 때 언급했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떠올랐거든요. 회철아,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거야? 대형 건설로서는 올해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계약 금액만 수십억 원이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내년 자금 사정이 안정될 정도예요. 박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최만석이 자신에게 그렇게 건방지게 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들이 모두 자신과 연결된 회사들과의 계약이라는 사실을 최만석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회철아,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형님, 무슨 일이든 말씀하세요. 박민수는 김해철에게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복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당한 일이었고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의 한 카페에서 지영이와 최준혁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최준혁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두웠고 지영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영아, 미안해. 최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한마디에서 이미 결말을 예감할 수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셔.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준혁아,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설득해보자. 시간이 걸려도. 최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영아, 아버지가 이미 다른 여자를 소개해 주셨어. 거절하면 용돈도 끊고 회사 승계도 포기하라고 하시더라. 지영이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자가 결국 돈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셨는데 별로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다고 하시더라. 무슨 소문이요? 회사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하다고. 미안해, 지영아. 나도 어쩔 수 없어. 지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까지 들어야 하다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끝내요. 카페를 나서며 지영이는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첫사랑의 배신,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모욕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박민수와 김해철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김해철은 박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고마워, 회철아.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마. 나는 단지 최만석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르쳐주고 싶을 뿐이야. 김해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 사실 대형 건설과의 계약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공 품질이나 일정 관리에서 약간의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 네. 원래는 눈 감아주려고 했는데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해보니 페널티 조항들도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민수는 김해철의 말을 들으며 계획을 구체화해 나갔어요.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최만석에게 진짜 현실을 가르쳐주는 일이었습니다. 회철아, 내일부터 대형 건설에 대한 모든 계약 조건들을 엄격하게 적용해줘. 특히 품질 관리와 일정 준수 부분에서 말이야. 알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다른 계열사들과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박민수는 또 다른 친구에게도 연락을 취했어요. 대한중공업에서 부사장을 하고 있는 군대 선배 정석우였습니다. 그 역시 박민수의 사정을 듣고 분노했어요. 민수야, 그런 놈이 있다고. 너를 그렇게 무시했다고. 형,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상처받은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나도 딸 둔 아버지인데 그런 일을 당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정석우 역시 대형 건설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해상 구조물 제작 관련 하도급 계약이었는데 최근 대형 건설의 작업 진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민수야, 우리도 내일부터 계약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겠어. 원래는 융통성 있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겠군. 박민수는 하나씩 준비를 해나갔어요. 이것은 불법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동안 관대하게 봐주던 계약 조건들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뿐이었어요. 최만석이 그렇게 자신있게 말했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박민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이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최준혁과의 이별을 알려왔습니다. 아빠, 준혁이가 저랑 헤어지자고 해요. 부모님이 반대한다면서요. 박민수의 가슴이 다시 한번 찢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냉정한 다짐이 서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괜찮아.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아빠는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걸요. 박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딸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말할 때가 온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조용히 복수를 완성한 후에 말하는 게 좋을까요? 지영아, 아빠를 믿어. 며칠만 기다려봐. 전화를 끊은 후 박민수는 오래된 주소록을 다시 펼쳤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 대형건설 사무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최만석은 회장실에서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태평양 건설과 대한중공업에서 받은 대형 프로젝트들은 회사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들만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내년에는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태평양 건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 말했어요. 뭐라고 하던? 현장 점검을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갑자기 말이에요. 최만석은 약간 의아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현장 관리는 잘 되고 있었고 점검에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후에 태평양 건설 현장 감리팀이 나타났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꼼꼼하게 모든 것을 체크하고 있었고 작은 문제들도 놓치지 않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철근 배근이 설계도와 다른데요? 그 감리팀장이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그건 현장 여건상 약간 조정한 것인데 구조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설계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단 변경은 계약 위반이에요. 대형 건설 현장 소장은 당황했어요. 평소에는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봐줬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콘크리트 양생 기간도 기준에 못 미치네요. 공기 단축을 위해서 임의로 줄인 것 같은데. 현장 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건 날씨가 좋아서 양생이 빨리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정확한 측정 데이터가 있어야죠.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품질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점검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결과는 최악이었어요. 크고 작은 계약 위반 사항들이 수십 개나 발견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눈 감아주던 것들이 모두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감리팀장이 최만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현장 점검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내일까지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만석은 깜짝 놀랐어요.
계약 해지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사장님,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은 최만석은 급하게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엄격한 품질 관리 조항들과 페널티 규정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에 대충 넘어갔던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정말 까다로운 조건들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대한중공업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해상 구조물 제작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계약서 상의 지연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통보였어요. 뭐라고? 지연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최만석은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대기업들과 일하면서 약간의 일정 지연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모든 회사들이 계약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최만석은 긴급하게 임원진 회의를 소집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받은 각종 통보들과 경고들을 정리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사장님, 만약 이 모든 페널티들이 적용되면 우리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CFO가 걱정스럽게 보고했어요. 특히 태평양 건설 프로젝트에서 계약 해지라도 당하면 내년 자금 계획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최만석은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왜 갑자기 모든 것이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한 걸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는데 하루아침에 회사가 위기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견제하는 건 아닐까요? 영업 담당 이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견제? 누가 우리를? 글쎄요. 하지만 이렇게 동시에 여러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최만석은 갑자기 박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소기업 부장 따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모든 현장에 긴급 점검 지시를 내려. 그리고 계약서 조건들을 완벽하게 준수하도록 해. 하지만 최만석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틀 후 최만석의 사무실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한다는 통보가 온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금융기관들도 연이어 비슷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장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 신용도가 갑자기 문제될 것은 없는데. 재무 담당 이사가 당황스러워했어요. 최만석은 직접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골프도 같이 치고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던 사이였거든요. 지점장님, 갑자기 대출 연장을 거부하신다니 무슨 일입니까? 사장님, 죄송합니다. 본점에서 내려온 지시라서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점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요? 무슨 이유로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건설업체들에 대한 여신 심사를 강화하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조직적으로 자신의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최만석은 아들 준혁을 불렀습니다. 며칠 전 박지영과 헤어지라고 했을 때는 별 문제 없이 받아들였던 아들이었는데 요즘 들어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준혁아,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냐? 아빠, 지영이와 헤어진 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최만석은 황당했어요. 뭔 소리야? 너한테 더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깟 중소기업 부장 딸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빠, 지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영이 아버지도 나쁜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야, 박민수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는 모르지. 평생 머리 숙이고 살 사람이야. 하지만 최만석은 자신이 박민수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최만석의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태평양 건설의 전무이사 김해철이었습니다. 거대한 건설회사의 전무가 직접 중소업체를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김 전무님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최만석은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최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김해철의 표정은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어요. 최만석은 혹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러 온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계약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네, 그 부분이 좀 의아했습니다. 그동안은 융통성 있게 진행해 왔었는데 김해철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최 사장님 혹시 박민수라는 분을 아시나요? 최만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박민수요? 왜 갑자기 그 사람 이야기를? 그분과 무슨 일이 있으셨던 모양이네요. 특별한 일은 없었고 그냥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김해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최 사장님, 그분이 누구신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중소기업 부장이라고 들었는데요. 태평양그룹 창업주의 차남입니다. 순간 최만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해철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태평양그룹 창업주의. 네, 맞습니다. 20년 전에 집안과 결별하고 평범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분과 군대 동기입니다. 최만석은 갑자기 식은땀이 흘렀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 사장님께서 그분을 무시하고 모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몰라서 했다고 해서 용서될 일은 아니죠. 특히 그분의 딸까지 상처를 입혔다니. 김해철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최 사장님, 앞으로 우리 회사와의 모든 계약은 정말 엄격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박민수 사장님이 원하신다면 계약 해지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전무님,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김해철은 이미 일어서고 있었어요. 사과는 박민수 사장님께 하셔야죠. 저는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김해철이 떠난 후 최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태평양그룹 창업주의 차남이라니.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박민수가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왜 갑자기 모든 대기업들이 계약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는지, 왜 금융기관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는지. 모든 것이 박민수의 한마디에서 시작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최만석은 급하게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박민수 씨 연락처를 알아내. 어떻게든 찾아서 연결해달라고. 하지만 박민수의 연락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중소기업 부장으로 알려진 그의 정보는 많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도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만석은 아들 준혁을 통해 지영이에게 연락을 취해야 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그 가족에게 이제는 애걸복걸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준혁아, 지영이한테 연락해서 아버지 전화번호 좀 알아내라. 준혁은 아버지의 다급한 모습에 당황했어요. 아빠, 왜 갑자기 지영이 아버지한테?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연락해. 준혁이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지영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왜 연락하세요? 우리 이미 끝났잖아요. 지영아, 미안해. 근데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께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무슨 일인데요? 준혁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박민수의 연락처를 물었고 지영이는 의아해하면서도 아버지의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최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박민수 사장님이시죠? 저는 최만석입니다. 박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사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최만석은 박민수가 모르는 척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구체적으로 말해야 했어요. 상견례 때 제가 사장님을 무시하고 모욕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박민수의 담담한 대답에 최만석은 더욱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사과해야 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와 준혁이 결혼도 다시 허락해 주세요. 최 사장님, 우리 딸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준혁 군도 돈 때문에 딸을 버렸고요. 그건 제가 잘못 교육했습니다. 준혁이를 다시 교육시키겠습니다. 박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최 사장님, 저는 복수 같은 건 관심 없어요. 다만 제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을 뿐입니다. 네, 그럼 지영이와 준혁이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경제력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준혁 군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시고요. 최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사 직원들도 사람답게 대해주세요. 저는 그런 경영자들을 존경합니다. 박민수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짜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최만석은 깊은 반성에 잠겼어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사람을 잘못 판단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최만석은 직접 서울로 올라가 박민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박민수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김해철과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해서 대형건설에 대한 압박을 완화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한 달 후 지영이와 준혁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준혁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번에는 정말 사랑으로 지영이를 선택했습니다. 최만석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영이 가족을 맞이했어요. 결혼식 날 최만석은 박민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박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지영이는 아버지의 팔에 의지의 버질로들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평범해 보이는 아버지가 실제로는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였습니다. 박민수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진정한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모든 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